또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하실 거면 이리 오시라니까요. 제가 그걸로 갈 테니까. 경제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3위 인셈인데 다른 펀드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1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김부겸 후보자 이 부동산 문제와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에 대해서는 한껏 몸을 낮췄지만 이 둘째 딸의 라인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었죠. 오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4위 인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런 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청문회 끝나고 사위분한테 라인 펀드 가입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상의해 보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무슨 그게 아까 조금이라도 이런 캥기는 게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저는 내용이라도 알아보려고 하겠지만 보통의 가정의 경우에는 12억이라는 피해를 보면 걱정돼서라도 상의를 해보는데 하여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녀 부부의 펀드 의혹이 오늘 가장 뜨거웠는데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확실히 김부겸 후보자 오늘도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일단 김부겸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둘째 딸의 이제 이 사위와 그 가족들의 이제 지금 라인 펀드 이게 이제 상당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라인 펀드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피해자들을 낳은 그 펀드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듯한 느낌들이 들어요. 근데 이 라인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둘째 사위가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시면 알 만한 그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12억이나 되는 이 펀드를 자신,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그 아들, 딸들이죠. 이름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펀드가 굉장히 특이한 펀드 모양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른 일반 모집자들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라인 펀드의 어떤 주인은 이종필 씨하고 몇몇 사람만 이제 한 펀드인데 굉장히 좀 특혜성 펀드라고 그럽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또 수수료도 하나도 없고 이런 펀드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김부겸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의 시절에 그때 이제 가입했던 펀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라임 측이 뭔가 김부겸 후보자 측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자꾸 왜 나에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느냐. 야당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행안부 장관의 시절에 딸이 특혜 펀드를 가입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방전이 오늘 하루 종일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예고됐던 것처럼 조국 흑서의 저자인 회계사 김경률 대표가 오늘 이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경률 대표의 분석은 그런데 김부겸 후보자의 말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시기에도 이게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측이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후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2019년 6월이지 과연 무슨 이유로 2019년 4월에 이와 같은 테티스 11호 펀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투자했을까? 정경심 교수 사건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WFM 주식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하고 똑같이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건에도 없는 그런 실체였던 거죠.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예. 김경률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해당 얘기에도 나왔지만 사실 논란이 불거진 건 6월이기라도 하더라도 4월부터는 현장에서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는 펀드를 눈치챘을 때도 가입했다. 이게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의혹을 이렇게 사실 해명하고 제기하는 자리가 청문회이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자 어제는 뭐 잘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저 둘째 딸 사이에 이 라인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서로 화만 낼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좀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봤을 때는 특혜 의혹이 분명히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테티스 11호라고 하는 게 이례적으로 이 라임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이종필 부사장과 그가 만든 자회사가 수백억에 300억 이상을 넣고 나머지 넣은 사람이 바로 그냥 딸과 사이와 자녀 넷뿐입니다. 예. 굉장히 배타적인 펀드 구성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펀드 구성이고요. 그다음 조건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돼 있었고 물론 12억을 손해 봤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시기적으로도 금방 김경률 회계사가 이야기하듯이 라임 사건이 공개적으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으로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실제로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시기에 가입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위분이 나서서 직접 해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아까 이양수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 말대로 뭐 사위가 경제 주체로서 판단한 건데 사위한테 물어보기가 껄끄럽다고 한다면 사위가 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 조국 동생의 전처와 관련돼서 뭐 유장 이혼도 있고 뭐 매매 가격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조국 동생의 전처라는 분도 입장문을 내고 그랬었어요. 그럼 저는 사위가 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해명하는 건 따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종필 부사장이 실제로 저 설계를 하고 저 펀드를 설계하고 그 사위분과 어떤 인연으로 펀드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장관을 실제로 보험용으로 했다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예. 이 부분만 깨끗하게 정리하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핵심 쟁점 의혹이잖아요.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오늘 김경률 대표는 김부겸 후보자가 이거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화면을 바로 바꿔볼까요? 여기서 오랜만에 이 인물 얘기가 등장하는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조수진 의원의 주장은 11개 혐의 유죄 가운데 이 테티스 11호, 이 블라인드 펀드와 유사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김경률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예. 지금 이제 조수진 의원 얘기로는 그 정 교수의 11개 유죄 중에 하나가 WFM 저희 많이 들었는데요. 전지업체죠. 이 전지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고 이제 그 전지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 펀드를 가입한 거 이런 걸 문제 삼고 이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뭐 11개 전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유죄가 나와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했더니 그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 WFM 주식 이거 다 자신들이 가입한 그 펀드 자체가 블라인드 펀드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알 수가 없고 어디 투자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예. 김경률 회계사 얘기로는 그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제 김부겸 후보자도 관계 없다, 사위 일이다, 이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거나 펀드에 가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블라인드 펀드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냐,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면 오히려 억울함을 밝힐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권력형 게이트처럼 돼 있어서 여러 사람이 정재계 그 여야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억울하면 수사를 좀 빨리 하라 그래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위가 재계 순위 30위 안에 드는 기업의 이제 공동 경영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는 검찰 금융감독원에서 이 펀드가 이제 라인이 문제가 됐고요. 4월 달엔 시장에 소문이 다 났었다는 거예요. 네. 김경률 대표의 얘기에 의하더라도. 근데 재계 순위 30위 안 이런데 어떻게 내용을 전혀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성년 자녀 6세, 3세 이렇게까지 해서 동원해서 이 펀드에 가입하는 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다른 누구의 분석도 아니라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터졌을 때 당시 참여연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 블라인드 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률 대표가 정경심 교수의 이 펀드 의혹과 유사하다고 했으면 정말 아까 말대로 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김부겸 후보자가 밝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김부겸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의혹을 제기할 게 아니라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관계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본인이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뒤집으려면 사실은 야당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김부겸 후보는 지금 김부겸 후보자는 자기는 전혀 관여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려면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네. 김부겸 후보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관여한 게 없다고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증거를 가지고서 그 부분을 좀 제기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은 저희가 앞서 봤던 이 화면, 그러니까 펀드 설정액이 한 340억 정도 되고 여기서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 가족만 딱 12억 원을 투자한 이 두 부분인데 여기서 핵심 쟁점으로 나왔던 정말 특혜를 받았고 청탁이 있었는지 오고 갔는지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네. 이거는 단순히 야당 차원의 의혹 제기다 이런 말씀.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 입장에 본인은 관여한 적 없고 본인들이 투자한 걸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지금 상황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국민들 눈높이에서 아까 제가 인사청문회라는 게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을 풀어주는 게 인사청문회 역할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김부겸 후보자의 자녀, 둘째 딸 가족만 딱 4명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펀드란 말입니다. 물론 실패한 펀드가 됐지만 그렇다면 저기서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349억이라는 돈을 자기 회사 돈하고 자기 돈을 넣어놓고 딱 4명의 가족만 들어오라고 한 펀드를 만들었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종필 부사장과 저 둘째 사이란 분과의 개인적 관계가 과연 어느 정도 관계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 서로 대가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가 아니라면 저는 사위가 나서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자가 오히려 피해자다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 번째 청문회 질의 도중에는 여야 간의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사위와 자녀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피해자네요. 현재로서는 예, 같은 라인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호선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진정하세요. 후보자는 얘기 뭡니까? 진정하세요. 지금 주고받는데 지금 지금 비웃으시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우습다니요. 공여 질문이 우습다니요. 마이크 키고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과하고 말이야. 제가 웃음 사과하세요. 김병주 의원님께 정식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방금 전에 저희가 만나봤던 회계사 김경률 대표가 이 펀드가 특혜성이 있어 보인다. 정경심 교수 건과 비슷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회계사시면 좀 정확하시겠네요. 자산 운용사를 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요새 판을 치고 있죠. 보니까 김경률 참고인 말씀을 아주 잘 하시던데 혹시 말씀 중에 가짜뉴스가 있다라는 의심을 해본 적 없습니까? 합리적 의심의 범주 안에 든다라면 어떤 그런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니까 그 전문 분야는 나름 판단할 텐데 정치 분야에 대해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전할 때 항상 가짜뉴스일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만약 그 김경률 참고인 말씀 중에 가짜뉴스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물었죠. 김경률 대표가 받아치긴 했지만 좀 심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 정경심 교수의 그 자금, 펀드 흐름과 좀 비슷하다. 혹은 이런 의혹 제기가 가짜 뉴스에 기반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여당 의원의 의혹 제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김경률 회계사의 이야기가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싶지만 그걸 직설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 빙빙 돌려서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전형적으로 메시지를 일단 부인하고 싶으니까 메신저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에서 이제 본부장을 했고요. 이분이 이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주요 기업의 펀드라든지 이 재벌들의 어떤 상속 문제라든지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전에 조국 사태 터졌을 때 도저히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상적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조국 흑서도 썼고 그 어떤 펀드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겁니다. 예.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고하는 건데 그 참고인을 향해서 계속 가짜뉴스 아니냐, 가짜뉴스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가짜뉴스를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짜뉴스면 가짜뉴스로 대응하면 될 일이지. 자기가 가짜뉴스 이야기 안 하면 될 일인데 왜 김경률 회계사한테 자꾸 당신 이야기가 가짜뉴스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직설적으로 질문을 못하니까 계속 어떤 메신저를 좀 어떤 폄하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의 행동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예. 정정당당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 사항들은 참고인은 참고인을 뛸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에 질문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자꾸 참고인을 뭔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률 대표를 향해서 가짜뉴스면 어쩌려고 그러냐라는 여당의 공세도 조금 전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는요. 김부겸 후보자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 질문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박근혜 마케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야 꽤 옥신각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4년에 대구시장 나가실 때는 대통령과 김부겸 대구시장이 협력하면 대구는 대박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의원님 출마해 보셨죠? 그 후보자 심정이 어떤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질문하실 거면 이리로 오십시오. 아니,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대통령하고 척을 져서 지역이 망한다는데 그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니까 그래서 질문하실 거면 이리로 오시라니까요. 제가 글로 갈 테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만큼이나 이양수 의원의 화면이 자주 잡혔는데 이도하 변호사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 혹은 국가의 불행으로 예전에는 거칠게 표현하더니 7년 전 대구시장 출마할 때는 박근혜 마케팅을 했다. 이게 지금 이양수 의원의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데 이양수 의원이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도 제 지역이 이양수 의원 지역이에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때 뭐 사진 찍고 이래서 지금 청문회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제 행안부 장관이 제 지역에 갔는데 뭐 사진을 찍고 이런다 뭐 이런 그 지역인데 그게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대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양수 의원은 이제 청문회를 벌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고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도 했었죠. 맞아요. 이양수 의원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는 당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대선을 치르는 총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선거를 치르는 주무부서 장관들이 모두 다 당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김부겸 후보자가 여기에서 이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에 대해서도 발언을 할 때 보면 뭐 조국 전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총선 전에 대구에서 출마하려고 할 때는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어떻다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니 전당대회, 그죠? 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는 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이번에 청문회 때는 또 어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을 또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어느 게 소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러니까 중립 내각으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후보 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다 당적을 갖고 있어서 걱정되는데 이렇게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출마해 보셨죠? 후보자 심정 어떤지 잘 아시죠? 그러면 내년 선거 치를 때도 후보자의 심정으로 선거를 치르실 건가요? 이런 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야당. 그러니까 김건식 교수님, 야당의 얘기는 뭐 조국 전 장관 논란이든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그 사면이라든지 마케팅 어느 때는 달면 삼키고 뭐 쓰면 뱉는 듯한 이렇게 총리가 말이 좀 바뀌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총리일 뿐만 아니라 김부겸 후보자는 사실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왔던 분이고 한때는 대권을 생각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태도나 정치인의 발언은
지워줄 수 없고 잊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왔던 2014년에 대구시장 출마 때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갑니다. 대구의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표라도 얻으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기록에 남고 발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랭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와서 또 독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탄핵 국면에 가서 입장을 바꾸는 것 스스로도 굉장히 멋쩍은 일이 되잖아요. 비슷한 게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 때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 대신 사과도 하고 젊은이들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두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몇 달 전에, 바로 몇 년 전, 작년이죠.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는 또 당심이 또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당대표는 90%가 당원들 투표이기 때문에 당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하고 또 이 청와대 코드를 맞춰가지고 또 굉장히 강성 발언들도 쏟아냈어요. 저도 그때 많이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당장 선거가 눈앞이고 혹은 뭐 당장 청문회가 있으니까 좀 모면하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지적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나왔던 뭐 어제 발언들, 조국 사태에 대한 이야기나 문자 폭탄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본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바로 저렇기 때문에 2014년 대구시장 나왔으니까 필요해서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 하다가 또 작년에 당대표 나왔을 때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또 친문 강성 발언들을 막 하고 이러다가 이제 와서 주워 담는 게 굉장히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국무총리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적 자산으로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좀 돌이켜보는 자세를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 교수님, 이 주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오늘 끝나긴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기류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을 보면 하태경 의원은 뭐 잠시 뒤에 만나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낙마 사이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김부겸 후보자는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 이거 야당에서 김부겸 후보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는 아마 부적격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야당이. 그러나 이제 하태경 의원의 말을 제가 그냥 해석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없고 본인이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다 또 사과를 했잖아요. 잘못된 것도 인정하고 또 본인의 입장도 다 바꾸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나 본 것 같고 라임 사태 같은 경우도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혹은 있지만 그 부분에 정말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의 행사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 보니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통과돼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민의힘은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부적격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 같은데요. 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